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제5회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근황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좀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좀 있어서 작지 않은 교통사고였고, 차를 폐차하고 제가 좀 입원을 했다가 오늘 좀 잠시 나왔습니다. 몸이 좀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무슨 음모론 이런 거를 대단히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순간 교통사고가 나면서 전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교차하다 보니까 원래 이 프로그램의 취지 중에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는 좀 나중에 이 프로가 좀 무르익었을 때 진지하게 꺼내고자 했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좀 몸이 좀 누워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회를 얻은 김에 언젠가는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고 꼭 이야기를 해두고 싶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둘러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환기시키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급히 이 주제를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5.18 광주 사태입니다. 5.18 광주 사태고,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앞서 저희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님이야 또 지만원 박사님들께서 지난 15년간 이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거짓과 끝없이 투쟁을 해오시면서 많은 부분 진실이 밝혀졌는데 국민들이 알기까지 장벽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꺼내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린치가 들어오고 위해가 들어오는 게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게스트 없이 그냥 오늘 제가 혼자 총대를 메고 이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 5.18 소위 어떤 진영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고 또 어떤 진영에서는 폭동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를 국가 내란 사태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정작 대한민국의 이 정치와 역사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그리고 이게 남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인 줄 알지, 이 5.18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대관절 이 사태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과정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나. 1980년 5월 봄에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알고 있는 국민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게 민주화인지 폭동인지 무력 시위인지 그 이후에 이 진실은 또 가려지게 될 텐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많은 숫자가 이 광주 5.18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더러 남이 그냥 주입하는 대로 민주화 운동이니까, 아니면 혹은 잘 다듬어진 영화 몇 편을 보고 대단히 슬픈 역사구나 정도라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오늘은 전라도 사람이 이 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이 아니라 양쪽 진영에서 제시하는 같은 날을 두고 제기하는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급히 PPT를 준비하느라 이 PPT가 세련되지 못하고 사진하고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광주 5.18을 제목대로 이 민주화냐 아니면 폭동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이 5.18 1980년 5월 18일 날 이 광주 사태가 어떤 일 때문에 대관절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먼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5.18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서울의 당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시해를 당하시고 11.6 사태라고 하죠. 당하시고 그때 당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짓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신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그때 당시 집권 시절에는 김영삼과 김대중을 필두로 한 자칭 민주화 우두머리들이 이끄는 10월 16일,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 등 전국이 학생 데모에 그냥 막 덕지덕지 얼룩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하시고 이 당년 12월 12일 날 12.12 이 전두환 총사령관에 의해서 이 12.12 사태로 서울에 당시에 계엄이 선포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신군부라고 하죠. 신군부라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5.18을 학습 단계로 구분짓자 그러면 초급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일반 국민들이 5.18이 대관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보다 많이 이 5.18 사태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끼리 심화학습을 아무리 한다고 해봐야 이 5.18에 대한 연구는 많이 앞서 나가 있는 상태지만 국민 여론이 따라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대 간의 통역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부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대관절 이 사태는 무슨 사태인가. 자, 당시에 신군부라고 하는 이 전두환 총사령관의 사령관을 필두로 하는 군부가 이 12.12 사태로 이 최규하 대통령 집권 이하 우리가 지금 나라가 뭐 대통령께서 시해를 당하시고 하는 어지러운 혼란 전국을 수습하고자 일어났던 사건인데 미국 입장은 이 12.12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내 외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뭐 평시 작전 통제권 행사 관련해서 뭐 한미 간의 합의를 위반했으니 매우 유감이다라는 식으로 79년 12월 20일 외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식이었고 당시에 그 11.6 박정희 대통령 이 시해 이후에 북한의 김일성이는 어떤 보도를 내냐면 1979년 12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 명의로 12.12 사태와 관련하여서 지금 남조선에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부와 인민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무휴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인민무력부에 명령을 하다라는 바꿔 말하면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봤을 때 김일성에게는 이 12.12 사태를 포함한 당시에 이 남한의 정세는 적화시키기 가장 좋은 상태였구나 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억측이 아닌 게 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기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번 남로당 당원들 포함해서 이 뭐 속칭 빨갱이들이 한번 청소가 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절에 방공을 필두로 해서 청소가 되어 있어서 잔뜩 옥죄어 있던 북한 입장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남한이 학생들은 데모로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남한 자체가 쑥대밭이고 혼란 전국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추측은 아니죠. 자, 이때 79년 이때 당시에 데모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었습니다. 이 자칭 민주화 투사 김영삼을 자꾸 보수 거리는데 김대중과 김영삼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민주화 투사라는 자칭 감투를 쓰고 온 아직
그 사상적으로 연결지도 않은 대학생들을 선동을 해서 거리로 내몰아서 국가를 혼란 전국에 빠뜨리게 했었던 이 원죄범들이에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학생들 데모를 일으켜서 군부를 쓸어버려야 한다 라든가 이런 구호로 민주화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죠. 그리고 이 12.12 사태 이후에 5.18이 터지기까지 5개월간 대한민국 정세는 어땠냐. 당시 학교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되어 있었던 상태도 아니었고 별로 방학 중에 있었던 일반 평범한 학생들한테는 이런 사태가 크게 전파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정계 야당 김영삼, 김대중 위주로 자꾸 쏟아지는 항명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나라가 이런 상태구나, 군부가 들어섰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3월달 개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간 대한민국의 그때 당시에는 저는 깐난이기 때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79년도 80년도에는 80년도죠. 이때 80년도 초학번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첫 번째 개학이 되는 학교에 그 이전에 대학교 1학년들은 대학 내에서 의무적으로 군사훈련 등 이런 방공훈련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시대예요. 저는 이게 지금에 와서야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고 나시자마자 이런 군사훈련 등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유신 군부 이런 색깔류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저변의 학생 운동가들이 이런 것들을 선동을 했었겠죠. 이런 것들이 이 반발심에 시작된 것들이 됐던 게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름을. 심재철이 이 정부로 하여금 계엄령 해제와 전국 해결을 요구하고 불응할 시 이 학생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 일정을 1980년 5월 13일까지 못 박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이가. 이 심재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심재철입니다. 전 여당 국회의원이죠. 자, 이 발언을 빗두로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하듯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5월 13일 당일에 운동권 대학생들이 서울 권역 32개 대학을 포함하여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 운동권 학생들이 서울역 앞에 운집을 합니다. 운집을. 당시엔 전화기나 휴대폰도 없었을 테고 인터넷은 더더욱 없었을 건데 이 지하에서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 서로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현재 이르러서 주사파의 시조입니다. 시조. 그때 당시 적게 잡아서 약 10만 명, 많게는 15만 명에 이르는 운동권 학생들이 서울역에 운집했고 이 기세가 그때 당시에 5월 15일에 정점을 이룹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어렴풋이 들어보신 이른바 서울의 봄 사건입니다. 서울의 봄 사건. 이 주역이 바로 누구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우리가 여기에서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와서는 재평가돼야 될 게 이 서울의 봄 사건도 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 운동권 세력들 그리고 이 서울 권역 내에 있는 32개 대학이 심재철이 못 박은 5월 13일 날 어떻게 약속이 나는 듯 서울역에 모였으며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시 운집했던 대학생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이런 식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5월 15일 날 외부에서 평가하기에는 그때 그 15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그 기세로 청와대를 향해서 밀었다 그러면 아마 청와대 수복이 가능할 정도의 인원이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이 심재철이 계엄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군부가 진압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겁을 먹어버려요. 겁을 먹어서 자진해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속칭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 심재철은 비겁자, 도망자라는 별칭을 가지게 되고, 오마이뉴스라는 인터넷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 심재철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심재철의 해산 결정을 유독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무현의 최측근, 앞서 언급한 유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서울대 대의원의 의장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끝까지 남아서 반대를 했고, 이 각 대학별로 해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결사항전을 했던 학교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600명입니다. 이건 매체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600명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이 고려대학교 600명이 최후까지 남아서 결사항전을 다지지만은 결국 5월 17일 전국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서울역에 운집했던 학생들은 해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결사항전한 고려대학교 600명은 그때 광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고려대학교 600명이 정말 고려대학교 600명이었냐, 이것도 반드시 재평가돼야 됩니다. 자, 이 심재철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이 맞고요. 자, 이제 5월 17일 날 대학생들의 서울의 봄 서울역 데모는 해산을 하지만, 이에 맞물려서 5월 16일 날 김대중이 이 시위대를 등에 업고 국가를 상대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게,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김대중이 자칭 민주화 투사 대표라고 앞장서서 5월 19일까지 계엄을 철폐하고 최규하, 신여양 내각을 해체하고 전국 혁명 내각을 구성하겠다 라고 정부에, 국가에 통보를 합니다. 통첩이죠, 통첩. 통첩을 합니다. 그리고 엄포를 놓습니다. 뭐라고? 만일 관철되지 않을 시 5월 22일을 기점으로 전국 봉기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김대중이가 5월 22일까지.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심재철이 이게 하나의 큰 틀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재철이가 5월 13일까지 하지 않으면 학생운동 데모를 하겠다. 그랬더니 김대중은 5월 16일 날 5월 19일까지 하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점으로 봉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김대중의 이 통첩이 전국 혁명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이 최후 통첩은 누구의 교시와 맞닥뜨려지냐?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1979년 12월 20일 김일성이가 북한 인민을 상대로 발표했던 전민봉기, 전인민봉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효시 내용이. 그리고 이 김일성이 못 박았던 날짜와 김대중이 통첩했던 날짜가 오차 범위 내에서 매우 근사하게 맞닥뜨려집니다. 역사만이 알겠죠, 이 사실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30년간,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겹도록 듣는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민주화입니다. 민주화. 근데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하는데 대한민국 방식의 민주화가 대관절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추상적인 민주화라는 단어의 뜻과 일치하나? 이 운동권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민주화는 대관절 뭔가?
이 뜻에 대해서 저희는 뒷세대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뭐냐?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단순히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군부의 반대를 민주화라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학생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이들이 말하는 민주화는 어떤 방식이냐면, 학생들이 데모를 해서 서울역에서 1차 운집을 해서 15만 명으로 청와대를 밀어버리고 점령하겠다, 이런 방식을 민주화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화죠? 이거는 쿠데타죠. 국가 내란이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김대중과 김영삼을 효시로 하는 학생운동권, 주사파, 민주화 세력들의 의식의 흐름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들의 민주화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5월 17일과 18일은 이 전두환 총사령관을 필두로 한 신군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했다가는 국가가 내란의 상황으로 이끌려갈 수 있구나라는 우려를 가진 나머지, 이러한 김대중을 필두로 한 국가 내란 선동사범들을 국가 내란 모의범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김종필 포함 정치인 26명을 연행하고 각종 문화계, 소위 말해서 언론계에 있는 이 내란 모의 사범들을 체포를 해서 당시 서울에 있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게 됩니다. 뭐 입장 차이는 있겠죠. 이때 당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당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탄압으로 받아들일 거지만, 지난 세대에 있는 저희가 봐서는 양쪽 다 국가를 혼란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면, 뭐 이런 방식으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특히나 김대중과 김영삼 같은 경우는 그 민주화라는 실체도 없는 신기루 같은 단어들로 어린 학생들을 선동해서 데모판에 내몰아서 화염병을 맞게 하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을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체포를 했던 부분, 저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그리고 18일 00시를 기준으로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당시 모든 정치활동 중지 및 옥내외 집회 시위 금지, 각 대학 휴교령 등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8일 0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은 휴교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국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와서 이 계엄이라는 단어를 또 말장난들을 쳐놓기 때문에 뭐 절대 하면 안 되는 학살의 원죄 명령이냐 이렇게들 받아들이는데, 이 비상계엄은 국가 통치 방법 중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내우환이 우려되거나 국가가 정상적인 치안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가 통치자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해서 국가 정국을 수습할 수 있도록 보장된 권한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혼란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들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법적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은 휴교령이 명령되었던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제가 자주 쓰는 단어 의식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서울역 앞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유시민 포함해서 잔뜩 모여들었던, 그때 아마 전국에 있는 데모 대장들은 다 모였거든요. 다 모였는데 심재철이 계엄 공수부대가 투입된다라는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고 그의 연장선에서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인 김대중과 김영삼이까지 체포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18일 00시 당시에 대한민국의 소위 학생운동 주동자들은 무엇을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 생각에는 이거 많은 부분 증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데모 주동자들은 이런 이 신군부의 계엄 진압에 압도된 나머지 모두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렸습니다.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역설적인 증언은 후일 이 5.18 폭동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윤항봉 등이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증언합니다. 광주에 내놓으라 하는, 광주포함 아니라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 포함 운동권 주도자들은 모두 도주하고 숨어버렸다. 비겁자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증언을 해요. 법정 진술을. 자, 5월 14일부터 이미 광주 내에서는 그때 그러면 자, 5월 18일 영영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광주는 어떤 상태였나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서울에서는 그런 학생 서울의 봄이라는 데모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광주는 이미 5월 14일부터 소위 민주대성회라는 이름으로 이 금남로 시가지에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신군부 물러나라. 이런 식이에요. 구호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지켜주라. 이런 구호였겠죠. 이런 국지적인 금남로에서 민주대성회라는 이름으로 이 데모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광주의 데모 주도자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광현이 주도로 5월 15일, 16일까지 계속 데모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광주에서 이 횃불 들고 촛불의 시효라고 하는 횃불 들고 금남로 뱅뱅뱅뱅뱅뱅 돌던 그 데모가 바로 이 민주대성회의 자료입니다. 박광현이라는 전남대 총학생회장 주도로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근데 이 다채로운 데모 퍼포먼스를 이루고 있다가 이 박광현이가 전남대 총학생회장, 전라도 데모 깡패 대장입니다. 이 박광현이가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흔적을 감춰버립니다. 자, 5.18이 학생항쟁이었다면 이 박광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주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전라도 광주 내에서 일어나는 시위의 토탈 컨트롤 타워, 즉 전라도 광주 학생 대통령은 이 박광현이었어요. 근데 박광현은 정작 5월 18일 영영시를 기점으로 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는 남이 증언한 게 아니라 본인이 증언을 했어요. 본인이. 나는 도망갔었다. 나는 피신해 있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령이 이제 그 다음날 휴교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남대, 조선대를 필두로 해서 전라도에서는 학교를 나오면 안 되죠. 학생들이. 휴교령이 떨어졌으니까. 다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학생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8일 광주 아침이 이제 밝아옵니다. 밝아와서 이제 계엄군, 이때 파견된 계엄군이 전라도에서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제33대대입니다. 이 전라북도 금마면에 주둔하고 있던 공수부대인데 이 공수부대가 광주에 먼저 파견이 되죠. 이때 당시엔 실탄 지급도 없었어요. 전혀. 5월 18일 아침 이 계엄군들은 휴교령 지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계엄령이 선포돼서 대학교에서 이 휴교령 당분간 계엄 휴교를 하니까 등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엄 지도를 계엄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시에 이 등교 중이던 학생들이 가방에 돌멩이를 잔뜩 미리 넣고 있었어요. 미리. 어디에서 주워온 게 아닙니다. 넣고 정문으로 와서 계엄군들한테 시비를 겁니다.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그 휴교령이 내려졌는데 집으로 돌아가라는 계엄군한테 우리 도서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당연히 계엄군들은 군은 명령에 의해 죽고 살고 하니까 안 된다. 못 들어간다. 돌아가라 했더니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하다가 계엄군이 밀쳐내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계엄군한테 린치를 가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제7공수단 33대대는 이
전대 앞에 한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학생은 한 200~300명이 와서,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등교가 목적이 아니라 이미 이런 계엄군을 상대로 싸우려고 했던 인원들이고, 이 인원들이 전남대학교 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조직적으로 300명이 가방에 돌을 넣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자, 그러고 나서 돌멩이 투척하고 이때 이제 계엄군 내에서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양쪽 진영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 5.18 최초 학생들과 계엄군 간의 충돌 히스토리는 뭐 저쪽 좌익 쪽이나 이쪽 보수 우파 쪽에서 뭐 조사한 결과가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똑같습니다. 학생들이 계엄군한테 시비를 걸어서 돌멩이를 던져서 계엄군이 다치다 보니까 뭐 계엄군하고 싸움이 붙었다.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조금 진술이 좀 바뀌는데, 이 돌멩이를 맞은 계엄군들이 학생들을 200명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 학생 200명들이 금남로 쪽으로 도주를 하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순식간에.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계엄군과 충돌 이후에 민주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수부대 쪽에서 학생들을 마구 구타를 하고, 뭐 인근 민간인 집이나 상가까지 들어가서 일반인들을 폭행을 하고, 신분을 밝힌 전남대 교수까지 폭행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장들이 물증이 없습니다. 그냥 당사자라고 나와서 진술이에요, 진술. 그리고 또 시내버스에서 항의하던 학생들도 팼고, 또 뭐 진압봉으로 소위 말해서 뭐 그냥 무차별적으로, 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이 대답 안 한다고 계엄군이 뭐 곤봉으로 뭐 곤죽이 되게 두드려 팼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엄군이 과잉 진압을 해서 폭력 소요 사태를 유도했다 라는 식으로 민주화 측이 주장을 하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그냥 진술이에요. 그러면 이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좀 더 디테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남로로 200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데, 이 200명이 사라지면서 얘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각지에 있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각지에 있는 관할 경찰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 이 불을 질러버리고, 막 그때 당시에 경찰이 시위 진압을 하는 페퍼포구라는 차량이 있는데 이거를 빼앗아요. 빼앗고 현장에서 불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경로 내에 있는 건물에 싹 불을 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 400~500명 되는 학생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광주 시민들에 섞여가지고 어떤 구호를 외치냐면,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 왔다.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지금 계엄군으로 왔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에 와서 여자고 남자고 닥치는 대로 밟아 죽이고 있다. 계엄군이 출동해서 장갑차로 사람을 깔아 죽였다. 이런 구호를 막 불을 질러가면서 합니다. 이동 간에 일사불란하게. 근데 이때 당시에 파견되어 있던 이 실공수대 33대대는 전라북도 주둔하던 부대입니다. 전라도 군대예요. 경상도 군인들이 안 왔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절반 이상이 전라도, 계엄군 내에 전라도 고향 본적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린 전남대학교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불을 지르고 학생들이 도망가고 이런 막 구호들이 막 충분한 막 계엄군이 뭐 경상도에서 넘어와서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인다, 이러기까지가 단 2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단 2시간 동안. 뭐 공수부대들이 호박 찌르듯이 사람들 다 찔러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이런 구호들이 단 2시간만. 이런 한 600여 명 되는 일사불란한 학생들이, 자칭 학생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가 거의 뭐 순식간에 막 불이 나면서 쑥대밭이 돼요. 5월 18일 정오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민주화를 주장하는 측과 폭동을 주장하는 측은 완전 상반대 주장을 합니다. 민주화 측은 계엄군이 죄 없는 학생들을 과잉 진압하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합류해서 계엄군에게 저항하다 맞았다. 이거예요. 계엄군은 반대로 학생들이 돌멩이로 해서 계엄군이 부상자가 나오니까 잡으려고 들어갔더니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 사라진 인원들이 관내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선동 구호를 외쳐가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흔적없이 사라졌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상반대 주장을 하는 당사자들이 한쪽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증거라고 들이미는 건 늘 그래왔듯이 관련자의 진술이라는 것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확한 증거를 가진 당사자 측이 이 폭동을 주장하는 계엄군 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진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보시고, 자, 이 18일 하루 동안 이렇게 학생들이 저녁까지 이어지는 계엄군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학생들에 의해서 불 지르고 방화가 일어나고 경찰차가 약탈되고 탈취되는, 이거는 모두 역사의 사진 자료와 재판 증거 자료로 다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말이 공수부대지 실탄도 없고 무기도 없고 곤봉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 학생들한테 사실은 역으로 린치당하고 공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10일 공수여단을 추가로 증파합니다. 광주에. 이 순간에도 이 공수부대는 실탄 지급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뭐 경상도 뭐 계엄군들이 와서 전라도를 다 죽인다는데 선동당한 일본 시민들이 가세를 해서 이 데모 세력들이 점점 커져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그게 바로 5월 18일 밤이었고, 이 5월 18일을 넘어서 이 데모와 시위가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광주에서. 이때까지 사망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월 19일 날 이런 시민이 가세한 이 폭도 세력들이 광주 MBC에 직접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이것도 참 특이한 점이에요. 직접 불을 지른 게 아니라 그 건물 옆에 있는 변압기를 기술적으로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그 폭발을 해서 그 광주 MBC 건물 자체가 불타버려요. 근데 이거를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측은 또 20일 날 광주 MBC에 계엄군에 의해서 불이 났다고 주장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사실이죠. 사진과 모든 보도 자료를 통해서 19일 날 변압기 폭발에 의해서 광주 MBC가 화재가 났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계엄군이 보다 시민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계엄군은 이때 몽둥이만 있었어요. 몽둥이하고 그 이제 대검 달린 총만 있었죠. 근데 시민군은 기적처럼 어디에서 전투를 많이 해봤던 인원들처럼 드럼통 안에 휘발유를 넣어서 불을 질러서 굴리던가, 뭐 차량에다 휘발유를 싣고 엑셀레이터에다가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대기를 꼽아서 무인 돌진시켜서 계엄군에게 돌진시키던가, 이런 식의 전법을 사용을 합니다. 일개 대학생이라는 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 5월 19일을 기점으로 시민군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시민이 합류된 이 폭도들이 이제 정상적인 구호를 외치면서 시민운동의 모양새로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계엄 해체해라, 전두환 물러가라 하고 김대중을 석방하라고 외쳐요. 소위 광주에서 일어났던 이 사태에서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시민 저항으로 보였을 법도 해요. 근데 우리가 주지해야 될 건, 그 20살, 21살짜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이런 식의
말씀드렸던 군인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병법과 전술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잠깐 사진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충격이실 텐데, 자, 화면 좀 해주세요. 당시에 대목군들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서울의 봄 장면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게임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모였었고, 이게 이제 단초가 된 거죠. 단초가 됐고, 자, 한번 보세요.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 자료들인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계엄군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하는 그 학생들입니다. 계엄군이 아니죠. 어떠세요? 자, 이제 좀 더 진행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19일간에는 19일날 당일에는 광주에서 거의 계엄군은 있으나 마나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일방적으로 실탄 없이 이런 이 전술에 능한, 전법에 능한 시민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엄군이 밀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화재라든가 뭐 탈취, 약탈 이런 것들을 계엄군이 자행했다고 시민군들 사이에서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19일 당시까지도 계엄군한테 실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계엄군 내에서는 군 지휘부에 우리에게 실탄을 달라. 너무 맞으니까. 그리고 무슨 뭐 휘발유통에 불질러서 돌진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시민군이라고 일반적으로 상대해왔던 대목군의 형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광주에서 맞닥뜨린 이 대무 세력들이 군인들이 보기에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실탄을 달라. 우리를 차라리 철수시켜달라. 다른 군으로 대체해달라. 계엄군들이 지휘관들한테 이런 푸념을 늘어놓고 있었던 상태가 바로 19일입니다. 전력으로 비교하자면 계엄군은 이 시민군들한테 압도된 상태였어요. 광주에서만큼은. 근데 이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측은 이 정보 자체가 굉장히 엉성합니다. 뭐 카톨릭 센터에서 30명의 남녀가 공수부대원들한테 잡혀서 무차별로 구타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물증이 없어요. 그냥 나 관련자가 5.18 관련 증언 해라고 하니까 나 그때 있었다. 내가 그때 30명 있었고 두드러 맞았다. 그러니까 인정해버린 자료들입니다. 어떤 물증이 없어요. 계엄군들은 모든 자료들이 군 지휘관 기록이라든가 뭐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물증이 있는데 뭐 저지선을 사이에 두고 공방전 밀고 당기는 공방전이 뭐 재개되고 있었고 뭐 그랬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전투가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죠. 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라이트를 켠 채, 이거 민주화 쪽 주장입니다. 유동 삼거리에서 도청으로 들어왔다. 차량 시위로 인해 시위가 더욱 고조되며 노동청으로 달려들어온 버스에 의해 경찰 4명이 사망했다. 이제 최초의 사망자가 나와요. 그 최초의 사망자가 바로 경찰입니다. 경찰. 전라도 경찰. 광주 경찰. 뭔가 5.18을 일반 국민들께서는 접하고 계실 때 공식적인 사망자 수를 접하기 이전에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5월 18일 날 군대가 광주를 침투를 해서 적어도 몇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사륙의 현장으로 바꿔버리고
아이고 쓸고 다니고 있었고 시민들은 저항 한 번 없이 그냥 뭐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실은 이겁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망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군대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니까요. 20일까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망자 접수 안 됐어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의 자칭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광주에 선량한 시민들이 사망한 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공식적인 이 사망자가 첫 번째 사망자가 경찰 4명, 그것도 이 흥분한 버스 택시 기사들에 의해서 경찰이 깔려주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자료는요 폭동을 주장하는 측이 아니라 민주화 측에서 지금 위키피디아에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20일 밤에 20일 저녁에 시민군들의 기세에 밀려서 거의 계엄군이 전멸 위기까지 갑니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계엄군의 실탄과 발포 명령이 떨어져 가까스로 몰살을 면하게 된다 그래요. 이게 20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최초 실탄 사격을 하는 순간이 5월 20일 밤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 2명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자, 여기까지가 5.18 사태의 전초전입니다. 전초전. 뭐 이런 학생들의 미친 광기, 뭐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게 아직 본 라운드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제 대망의 21일.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시는 광주 사태의 모든 일들은 이 21일 날 일어납니다. 자, 이 날이 화려한 휴가, 영화, 설경구가 주연으로 했던 화려한 휴가의 배경이 되는 날이고요. 영화 내용을 잠깐 상기를 드리자 그러면,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차량에서 내려서 총기로 완전 무장을 해서 갑자기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총기를 해서 집단 발포를 합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막 달려들고 있는 순진한 여성을 포함한 시민들이 다 쓰러져 죽고, 적어도 영화 내에서 수백 명이 죽는 장면이 연출돼요. 그리고 수천 명이 다치고. 그런 장면이 영화의 화려한 휴가를 통해 설경구가 주연했던 영화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게 5.18의 진실인 줄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화려한 휴가가 표현했던 그 21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항상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측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1일날, 그날이 5월 21일 석가탄신일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었고, 그 20일날 계엄군이 전멸 위기에서 실탄 사격을 해서 민간인 2명의 희생자가 나옵니다. 그 민간인 2명의 희생자 시체를 리어커에 싣고, 이거 민주화 측 주장입니다. 리어커에 싣고 금남로에 나타났고, 이를 목격한 광주 시민들이 격분하게 돼요. 그리고 계엄군은 시민들에 밀려서 전남도청 앞에 방어선을 구축했고, 전남도청을 사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광주 시민들이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돌진했고 곧바로 계엄군의 총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광주 시민들이 총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지선을 향해서 계속 전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후 1시 21일 전남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이를 신호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 도청 앞 집단 발포로 5.18 민주화 운동 중 56명이 숨지고 500명이 사망했다. 이거 민주화 측 주장입니다. 자, 이거 그냥 뭐 같습니까? 영화 화려한 휴가 스토리 그냥 써놓은 것 같잖아요. 딱 그 내용입니다. 설경구가 써 내용. 자, 그렇다면 진실은 뭐냐? 자, 이거는 또 폭동을 주장하는 주장 측의 의견이지만 잘 한번, 저쪽 이야기도 잘 들어줬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21일 오전 8시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미 21일, 즉 20일 날 이 계엄군에 의해서 후퇴하면서 총격 실탄 발사를 해서 2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된 이후 그 다음날 21일 8시에 이미 300명의 자칭 학생군이라는 애들이 아침 8시에 광주 톨게이트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복을요. 왜 매복을 했느냐? 이 아침 8시에 이 광주 톨게이트에 24단 추가 병력을 급한 24단 사령부가 8시에 정확하게 이 톨게이트를 통과해요. 실제로. 통과를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이 자칭 학생군이라는 애들이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군은 이동 경로가 1급 보안입니다. 간첩이 있지 않는 이상 군이 어디에 몇 시에 어디를 통과한다는 걸 알면 그건 군이 아닌 거예요. 그거 진짜 당나라 부대지. 근데 일개 학생 300명이 이 정부를 기가 막히게 하고 그 톨게이트 주변에 매복을 하고 있다. 정확히 24단 사령부가 통과를 할 때 기습을 해서 덮쳐버립니다. 덮쳐가지고 뭐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막대기와 몽둥이만 하나 있었던 이 300명이 24단을 사단장 포함해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대학생이 전문 군인을 300명으로 24단을 제압을 해버려요. 아침 8시에. 그래서 이 사단장 지프차 포함해가지고 총 14대의 군용 지프트럭을 탈취를 합니다. 이 300명이. 아까 말씀했던 오후 1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민주화 측은 이 내용 뺐습니다.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화려한 휴가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역사의 자료 앞에, 대법원 자료 앞에 다 있습니다. 물증이. 있는 것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탈취된 14대의 지프차가 300명이 나눠서 타가지고 바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어디로 가느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주의 군수자동차 생산기지인 아시아자동차로 이 군 지프차 14대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바로 출동해서 아시아자동차로 갑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아시아자동차를 아시아자동차 직원들은 혼비백산을 가지고 학생들이 군용 지프트럭 14대로 와서 기습을 하니까 도망을 가서 장갑차 4대, 탱크입니다. 탱크. 장갑차 4대와 군용 트럭 374대를 이들이 탈취를 합니다. 300명이 간 거예요. 300명이 가서 장갑차 4대와 군용 트럭 374대를 아시아자동차에서 탈취를 해요. 그러면 이 자칭 학생군한테는 아까 포함했던 14대 포함해서 388대의 트럭이 확보된 겁니다. 그럼 300명이 갔는데 300명보다 많은 트럭이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자, 기가 막히죠. 근데 이러고 나서 이 300명이 14대 군용 지프를 탈취해서 아시아 자동차로 이동하는 순간에 광주 금남로에서 나머지 300명, 합이 600명이에요. 이 300명의 인원이 약속이 난 듯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을 텐데, 약속이 난 듯이 300명이 버스 5대에 나눠 타가지고 정확하게 아시아 자동차에 합류를 해서 아까 탈취한 388대의 이 군용 트럭들을 다 각계 포진해서 운전을 해서 어딘가로 일사불란하게 흩어집니다. 일사불란하게. 이게 일반 학생들이 가당키나 한 행동이냐는 말이에요. 자, 그 아시아 자동차 388대의 트럭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지는데 이들이 향하는 곳이 뭐냐? 바로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배치된 44개의 무기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살던 고향에도 이런 무기고가 있어요. 예비군 탄약고도 있고. 근데 이게 어디 도로가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폐도 잘 되어 있고, 웬만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위치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전라도에 있는 44개의 무기고를 일사불란하게 이
88대 트럭들이 착착착 가가지고 뭐 별 저항도 없이 무기고를 그냥 뭐 그 안에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뭐 다 탈취해서 트럭에 잔뜩 무기를, 공용 화기들을, 탄약과 폭약, 수류탄을 싣고 다시 광주시청으로, 도청으로 집결을 해요. 이때 탈취된 무기의 분량이 이 3개 연대가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었고, 이 탈취된 무기와 탄약의 양으로만 당장의 한 국지전을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가공할 양이었어요. 자, 이게 이들이 주장하는 21일 그 화려한 휴가에서 애국가를 뭐 신호로 해가지고 계엄군이 총을 쐈다는 그겁니다. 자, 근데 이 실제로는 아침 8시에서 이 24단의 군용 트럭을 탈취해서 이 모든 각 17개국 시군의 무기고를 탈취해서 금남로까지 집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얼마냐? 8시간입니다. 8시간, 여러분. 학생들이. 근데 이 8시간도 아시아 자동차에서 차량을 탈취한 4시간을 제외하고 아시아 자동차에서 각 지역의 무기고까지 출발해서 무기 탈취해서 다시 집결하는 시간만 따진다면 4시간이에요. 4시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무기를 탈취해서 집결하는데 이 땅에서 4시간 만에 학생들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냅니다. 대한민국 대학생들이 이거 가능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이 양쪽이 상반된 주장들,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화려한 휴가를 영화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처럼 민주화 측 주장은 시민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항을 하고 있는데 계엄군이 애국가가 울려 퍼졌는데 시민들을 상대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발포를 해서 다 죽여버렸다. 이거였고. 근데 진실은, 이걸 왜 진실이냐 그러면 저쪽은 물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물증의 법정 증거나 사진 자료 모든 것들이 물증으로 있는 이 자료들은 빼버립니다. 도려내버리죠. 인정을 안 하고 외면합니다. 근데 이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증거로서 존재해요. 자,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 당시에 그 광주 도청을 점령하고 있던 항쟁본부의 당사자들도 지나고 나서 보니 학생들 중에 이런 능력 가진 사람들이 없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증언 진술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들이 누굴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그리고 장갑차, 군대도 안 간 대학생들이 장갑차와 각종 화기, 화력들, 이걸 대학생 600명이 과연 운용 가능한 건지. 자, 사진 잠깐 띄워드릴 건데요. 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무기고 탈취된 순간 이게 바로 아시아 자동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1일 8시에 군용 트럭을 탈취해서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각 지역 14개 시도군을 돌면서 탈취해온 무기들 한번 보십시오. 계엄군은 이때 M16 총만 사용을 했죠. 이런 화기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시민군이라는 이 애들이 탈취해온 무기들이죠. 근데 얘들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이런 화기들을, 저도 못 따라본 화기들을 그냥 뭐 군대도 안 갔다 왔을 텐데 말대로 대학생이라면 그냥 능수능란하게 망설임이 없습니다. 촥 실탄 감아가지고. 자, 또
사진도 한번 보십시오. 누구 같습니까? 계엄군 같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학생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칼빈 소총 들고 탈취한 무기들이거든요. 왜 계엄군 같은 복장을 하고 있냐? 경찰들을 두드려 패서 이 복장을 뺏어서 지들이 완전 무장을 한 겁니다. 이걸 계엄군으로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자, 보십시오. 이게 광주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화력 무기를 트럭에 탑재를 시켜서 이런 완전 무장을 해서 타이어로 무장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이 대학생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계엄군이 아닙니다. 작전 지시하는 폼 보십시오, 이거. 기가 막힙니다. 뭐 이런 일로 이제 21일 동안 이제 일어났고, 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화려한 휴가가 주장하는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으로 사망자가 61명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영화가 정말 미친 영화인 게, 이게 팩트는 이렇습니다. 21일 발생된 총격에서 사망자가 그러니까 총격 중 총 61명의 민간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61명의 사망자 중에 28명은 도청하고 무관한 외곽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들입니다. 도청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28명은 광주 외곽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도청 사격과 무관해요. 여기에서 28명 빠져야죠. 그리고 33명만이 도청 앞에서 죽었는데, 이 33명 중에도 조사 결과 20명은 총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에 찔렸거나 몽둥이에 맞아서 머리가 터졌거나 이런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차 빼고 포 떼고 하면은 총격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13명인데, 이 13명의 총상 상흔을 보면 계엄군이 사용했던 M16 총상은 굉장히 그 일반 군대에서는 구별하기가 쉬운 겁니다. 딱 총상을 확인하면 앞에는 핀이 찔린 것처럼 작은데 뒤에는 구멍이 컵처럼 뚫리기 때문에, 아, 이건 M16 총알에 의해서 사망했구나, 그냥 딱 알아요. 근데 M16에 의한 총격 사망자가 아닌 사람이 이 13명 중에도 다수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하는 대로 이 61명을 많이 양보해서 계엄군이 다 죽였다고 치더라도 화려한 휴가에서 말하는 그 무차별 사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21일 날 이런 모든 막 교정과 탈취된 무기로 극렬한 정점을 찍어요. 이 폭동 세력들과 계엄군 세력들 간이. 근데 일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계엄군이 이 시민군을 압도하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탈취된 무기로 무장을 한 이들의 화기와 화력이 너무 좋은 나머지 계엄군이 광주시가지에서 밀려서 외곽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들이 광주시가지에서 쫓겨나고 시외곽으로 후퇴를 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일부는 조선대학교 캠퍼스, 거기가 광주 화순 쪽에서 넘어오는 입구 쪽 외곽입니다. 그쪽으로 후퇴를 했고, 일부는 광주 교도소 쪽으로 이동을 해요. 광주 교도소 쪽으로. 광주 교도소에 이 후퇴를 해서 계엄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민분들이 이게 지금 광주 교도소에 무슨 부당한 희생자가 있다고 문재인이가 재조사를 명령을 해가지고 광주 교도소 땅을 막 파고 있는데 지금 시체가 안 나오죠. 이거 지구 반대편까지 지금 뚫을 기세죠. 안 나오죠, 지금. 근데 이때 당시에 계엄군은 후퇴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진짜 생명을 건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해서 아주 단단하게 구축을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해 있는데, 이제 군대가 방어 진지를 구축을 하면 상식적인 민간인들은 진지를 구축한 군인들한테는
전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진지로 그쪽에서 더 이상 시내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아무리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쯤에서 이제 적당히 물러나죠. 근데 이 시민군들이 이날 광주교도소로 후퇴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21일 오후 4시부터 22일 새벽까지 6번에 걸쳐서 습격과 총격을 반복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이 5.18 사태와 관련해서. 광주교도소의 진지를 구축한 계엄군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칫 무장한 세력들이 일반 광주 시민이 아니에요. 무장한 세력들, 총기를 든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가서 이제 방어진지 구축한 군인들도 이제 대응 사격을 할 수밖에 없고 조준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죽음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도소라는 위치를 탈취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막 6번을 교전을 합니다.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지금 집계된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왔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600명에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그 폭동 주도 세력이 있었어요. 주도 세력들이 여기에 올인을 해요. 올인을. 왜냐? 이 광주 교도소를 습격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광주 교도소 내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 대다수가 정치사범들이거나 간첩 내란 사범들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따로 심화 과정, 5.18 심화 과정에 가면 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이 21일에서 22일 넘어가는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방어 작전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 양측 진영이 계엄군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때 광주 시내는 어땠냐? 계엄군도 시외곽으로 나갔고 이 계엄군을 쫓기 위한 무장 세력도 시외곽으로 나가니까 광주 시내는 오히려 그때 당시 22일부터는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느닷없이. 근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 자각 있는 사람들과 지역 유지들이 막 이런 전투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정체할 수 없는 폭약, 몇 톤 분량의 폭약을 가지고 수류탄과 장갑차를 끄집고 오는 걸 보고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광주 시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정말 불행한 사태를 결과를 낳을 수 있겠구나 해서 무기를 자체 수거하고 계엄군과 교섭을 하자라는 여론이 이 전투 세력이 광주 외곽으로 빠져나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상태에서 이 계엄군과 대치를 끝내고 22일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600명들이 전사자들도 다수 있었지만 환송식을 받아요. 다시 이제 도청 앞으로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는데 환송식을 받았다고 해요. 이거는 이전에 5.18 재단의 그 항쟁 일지에 기록이 되었다가 이 600명에 대한 환송식 기록이 되었다가 2013년에 5.18이 재조명되면서 이 환송식에 대해서 문제제기, 그 600명이 누구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니까 삭제시켜버려서 지금은 없는 자료지만 현재 많은 복사본으로 이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성의 목소리 가운데 이 22살 대학생 김창길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광주의 YWCA 회원들하고 이 무기가 이 불행을 초래하겠다 해서 자체 수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광주도청, 전남도청 지하의 TNT 당시에 그 밝혀진 것만으로도 몇 톤 분량이에요. 말려버릴 정도의 TNT를 설치를 한 거를 계엄군에게 제보해서 계엄군 중에 배승일이라는 문관분께서 목숨을 걸고 이 협상이 되기 이전에 광주 지하, 도청 지하에 침투해서 이거를 해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심화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20일 이후에 이 말씀드린 이 600명 그리고 폭동
주도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아 이거 조금 상식적이지 않다. 뭔가 주도하는 세력이 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22일을 기점으로 이들이 독특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 광주 시민, 일반 선량한 시민들 내에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누군가 우리를 선동하고 누군가에게 속고 있다라는 여론이 나오니까 느닷없이 이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복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복면을 쓰고 비도 오지도 않는데 비옷을 입고 이러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22일부터 26일까지는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대치 상태. 그러니까 계엄군들은 그 폭동 세력들은 광주 전남 도청을 기지로 해서 뭐 무장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계엄군은 광주 26일까지 광주 시내가 아닌 광주 외곽에 있었어요. 외곽에. 그러니까 즉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은 광주 시내에 계엄군이 없이 이 무장 시민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자각 있는 광주의 시민들과 자체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파와 온건파라고 하는데 강경파는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주의고 이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광주를 폭동사태로 이르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온건파, 소위 지역 유지와 지식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필두로 해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학생이라면 무기를 반환하고 계엄과 협상에 나서고 정정당당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설득하는 사람들과 대치가 4일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도 소위 전라남도의 데모 주도 세력들 아까 말씀드린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소위 민주화 리더들, 유시민 이런 애들은 광주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27일 사태 종결. 이 26일까지 20일부터 26일까지 꾸준히 이런 이제 많은 무기도 반환이 되었고 끝까지 저항하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복면을 쓰고 비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장으로 잔뜩 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최근에 나오는 5.18 미화 영화들을 보면 일반 시민이 거기 가서 뭐 우리는 죽어도 되니 학생인 니들은 나가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그거 참 아이러니해요. 그것도 그냥 증언에 의해서만 지금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이때 당시에 시민들과 일반 시민들과 이 무장폭도들은 극렬하게 대치했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광주 시민들 현장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걸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광주시 선량한 시민들은 이 무장폭도 세력들한테 지탄을 했어요. 당신들의 정체는 뭐냐? 이게 옳지 않다. 어떻게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무기와 이런 탱크를 가지고 올 수 있냐? 이건 옳지 않다. 계엄군과 무기를 반납하고 계엄군과 협상해라.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투쟁 11차 이 27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이제 계엄군은 이제 정말 군 작전을 수행해서 이제 진압을 들어갑니다. 그 최후의 항복을 권유했고 전남도청 앞에서 권유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복면 쓴 자들 그리고 그 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26일 기점으로 또 없어져요. 실제로 주동했던 사람들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이 마지막 작전, 진압 작전에서 사망을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체포가 되었던 그리고 이제 나중에 5.18 이 광주 폭동 국가 내란 사태에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도 받고 뭐 징역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의 직업도 또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고려대 600명 이들로 표현되는 외지인 이 사람들은 5월 18일 당일부터 극렬하게 무장 이 폭동을 주도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림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사람들 안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찾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도청에 남아가지고 작전에서 사망하고 이 체포되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정말 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10대 애들이었거나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조금 교육 수준이 좀 떨어졌고 의협심만 잔뜩 있고 이 사람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광주 시민이 맞죠. 근데 진짜 지식인들은 이게 잘못되어 가는 걸 알고 협조 안 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협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쓸데없는 의협심,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 외지인들에 선동되어 있던 사람들이 도청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민주화인 줄 알았던 겁니다. 결사항전을 해서 결국 계엄군이 투입돼서 무력 진압으로 진압이 되고 사망자가 발생을 한 불행한 역사가 발생돼서 이 5.18 폭동이 종결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꽤나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제 말미에 이 들어보고 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5.18 광주 사태를 누가 일으킨 겁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외지인이라는 600명들이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들이 아닙니다. 모든 증언 자료과 또한 굳이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광주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전 전라도 놈입니다.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전라도 지역 내에서 1980년도 90년도 초반에 암암리에 흘러들고 이 아름아름으로 이 흘렀던 소문들이 있어요. 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일으킨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까? 광주 폭동이. 그러면 저는 역설적으로 또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진실을 외면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돈입니다. 이 불순한 자들이 권력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외면해라고 입을 닥치고 있으라고 돈으로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과연 그날 광주 5월 18일 봄에 일어났던 그 무장폭동이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부르짖고 헌법의 정신까지 뭐 받겠다는 그런 민주화의 모양이 맞나요? 혹시 불순한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선동돼서 그들의 주도된 폭동 분위기에 여러분들께서 선량한 정의심에 혹하고 가담한 것은 아닙니까? 많은 정황과 많은 재판 과정의 증거 자료들 그리고 증언 내용, 현장의 역사가 오히려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광주 지역의 5.18과 관련한 혜택을 보는 여러분들만 이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고 이게 정의는 아니죠. 결론을 내리자면 이 광주 사태를 일으켜서 현재까지 이르기에 가장 크게 이득을 본 집단은 결론적으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입니다. 왜 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남한을 충분히 이념적으로 또 다른 이념과 또 다른 지역 갈등과 또 다른 분란과 분열을 만들기에 이 5.18이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남한이 분열되면 좋을 건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또 하나는 김대중과 김영삼을 필두로 한 소위 민주화라는 허울뿐인 신기루 집단들 그리고 그들의 후세들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 그리고 유시민 그리고 추미애 자유한국당에도 잔뜩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5.18의 진실이 어쩌면 제일 두려운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그날 광주의 봄에 무고한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탄에 분명히 맞아서 사망했던 사람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픈 역사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 가슴 안에 분명히 부르짖던 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민주화하고 자유였을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부르짖던 이념은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끝없이 이 5.18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부분은 광주를 외면하고 이 광주 5.18을 왜곡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정말 숭고한, 그리고 광주의 시민들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오히려 되찾아야 되는 그 숭고한 명예를 정말 올바로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가짜가 대접받고 여러분들의 정말 숭고한 명예를 가리고 가짜가 인정받고 그것을 등에 업고 정치 편익을 취하고 있는 가짜 민주화 세력들은 아직도 청와대에 잔뜩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5.18 사태만큼은 진짜 민중의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존엄, 민주화를 외쳤던 진짜 5.18 민주투사들이 앞장서서 이제는 이 진실을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냐?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냐는 거죠. 누가 주도했고 누가 선량한 희생자를 만들었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군대와 대한민국의 시민 사이에 누가 어떤 말과 어떤 힘을 작용을 시켰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정당에 대해서 비난을 절대 하지 않는 주의고 정치인을 비난하지 않는 주의인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초상화를 거는 거, 저는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은 대한민국을 민주화로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끝없이 또 다른 분열을 낳고 가짜 민주화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이르고 분열에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만 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 대단히 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가 폐차될 지경이었고, 한 3분 정도는 저는 제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죽은 줄 알았고, 이게 살아있다고 인식을 하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는데, 이 방송을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있다가 오늘 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이 5.18에 대해서만큼은 이 전라도 농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제가 반드시 꼭 해야 될 방송이고 자료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부족하게 준비했지만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과 그리고 이 역사 앞에 사실을 여러분들께 충분히 전달을 했는지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꼭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띄워드리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동일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고, 더 많은 심한 내용은 저희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님 그리고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께서 좀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